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최근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삐 하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 아니면 맥박이 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특정한 소리들은 뇌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명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소리가 위험한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맥박성 이명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뇌혈관 질환의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맥박성 이명을 경험하는 분들의 약 42%에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환자 중 약 70%가 파열 전에 맥박성 이명을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사망률이 약 3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파열 전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응급실로 가시거나 119 응급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의식 저하, 언어 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귀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구한 성공 사례입니다. 68세 김모 할머니는 평소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지병도 없으셨고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오른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워낙 작아서 처음에는 그냥 착각인가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특히 밤에 조용할 때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우면 쿵쿵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가장 거슬렸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손목에서 맥박을 짚어보니 정확히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귀에서도 똑같이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하고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동시에 어지럼증과 메스꺼움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단순한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두통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딸이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의 이상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딸은 즉시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받은 후 뇌컴퓨터 단층 촬영과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우측 중대 뇌동맥의 약 7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 맥박성 이명이 뇌동맥류가 커지면서 나타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동맥류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뇌동맥류 클리핑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두개골을 열고 동맥류 목 부분에 작은 클립을 걸어서 혈류를 차단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집중 관리를 받으셨습니다.
의식은 수술 다음 날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신경학적 이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서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어떤 합병증도 없었고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술 후 그 맥박성 이명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수술 전까지 계속 들렸던 그 거슬리는 소리가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이는 그 소리가 정말로 뇌동맥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그 맥박성 이명을 무시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뇌동맥류가 계속 커져서 결국 터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대량 뇌출혈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재빠른 판단과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 덕분에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귀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김할머니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은 경우입니다. 72세 박모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몸이 튼튼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은퇴 후에도 텃밭 가꾸기를 즐기며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없었고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귀에서 쉬익하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맥박이 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의 강도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나이 들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소리가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조용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봐도 별것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가족들의 권유도 귀찮다며 거절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소리의 패턴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손목의 맥박을 재어보니 정확히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리듬이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소리가 들렸고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병원에 가자고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라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3주째가 되면서 소리가 더욱 커지고 빈번해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할아버지는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낮에 피곤함을 느끼셨지만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깊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즉시 뇌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중대 뇌동맥 부위에 대량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져서 뇌 속에 다량의 피가 고인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들렸던 그 맥박성 이명이 바로 이 뇌동맥류가 점점 커지면서 나타난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두개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하는 동시에 터진 동맥류를 클리핑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할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셨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셨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습니다. 숨은 쉬지만 의식이 없고 자발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의사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처음 맥박성 이명 증상을 느꼈을 때 병원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할머니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적 수술로 완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특히 맥박과 같은 리듬으로 들리는 소리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소리가 위험한 신호일까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이명과 위험한 이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명은 삐 하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주로 청력 저하나 귀지, 중이염 같은 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명에 위험하지 않은 증상입니다. 하지만 맥박성 이명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증상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함께 들리는 소리로 박동성 이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쿵쿵거리는 소리, 쉬익하는 바람소리 또는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맥박과 정확히 일치하는 리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 소리는 혈관 속 혈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뇌혈관 속 혈액이 매끄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혈류의 패턴이 변하면서 소리가 발생합니다. 뇌동맥류가 생기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됩니다. 혈관 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두께도 얇아집니다. 특히 혈관이 갈라지는 부분이나 굽어지는 부분에서는 혈류의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런 부위에서 혈관 벽이 약해지면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돌출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관에 무리가 가면 더욱 빠르게 성장합니다. 동맥류가 형성되면 그 부분에서 혈류의 흐름이 변합니다. 정상적인 직선 흐름 대신 소용돌이치는 난류가 생깁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서 소용돌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난류가 혈관벽을 진동시키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이 진동이 두개골을 통해 귀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맥박성 이명입니다. 우리 머리뼈는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합니다. 특히 측두골 부분은 귀와 가까워서 뇌혈관의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의 이상이 귀로 들리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맥박성 이명이 더 뚜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 벽을 약화시켜서 동맥류 형성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도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된 환자일수록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흡연 역시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동맥류 형성을 촉진합니다. 흡연자의 뇌동맥류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박성 이명이 들리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 미루거나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맥박성 이명이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시면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의식 상태, 신경 반응, 운동 기능, 감각 기능 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눈동자의 반응이나 안면 마비 여부, 언어 기능 등도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뇌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뇌 컴퓨터 단층 촬영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고 간단합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뇌혈관의 구조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작은 동맥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사타리 동맥에 가는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해서 뇌혈관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동맥류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모양을 파악할 수 있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크기와 위치 모양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직경이 3mm 이하의 작은 동맥류는 당장 수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mm 이상이거나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경우에는 파열 위험이 높아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리핑 수술은 두개골을 열고 동맥류 목 부분에 작은 금속 클립을 걸어서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으로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개두술이 필요해서 수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혈관 안으로 가는 관을 넣어서 동맥류 안에 백금 코일을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두개골을 열지 않아도 되므로 수술 위험이 낮고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동맥류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축기 혈압을 140 미만, 이왕이 혈압을 90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저녁 식사 전이 측정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측정 전에는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서 동맥류 파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혈압약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관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뇌동맥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화혈색소는 7%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식전과 식후 혈당을 모두 확인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게 나오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물이나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금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서 동맥류 형성을 촉진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초기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 보조제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습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음주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금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급격히 높여서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권장합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격렬한 활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먼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심하게 차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 약 5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햄, 소시지, 김치, 젓갈류 등을 주의하시고 조리할 때도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좋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곡물과 생선을 섭취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현미,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 염증을 증가시켜서 동맥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계절별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뇌출혈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뇌출혈 위험이 약 10%씩 증가합니다. 겨울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추운 날씨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시고 몸을 충분히 든 후에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외출할 때는 충분히 보온하시고 목과 머리 부분을 특히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해집니다. 이는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이고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려야 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와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서 야간 탈수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온도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차갑게 설정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혈 위험도 높입니다.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파열 시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박성 이명이 있으시거나 뇌동맥류가 의심되시면 아스피린 복용에 대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맥박성 이명이 모두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맥박성 이명이 뇌동맥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혈압이나 빈혈, 갑상선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든 맥박성 이명은 검사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단순한 이명과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이명은 지속적으로 들리는 삐삐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입니다. 반면 맥박성 이명은 심장 박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리듬을 가집니다. 맥박을 재면서 확인해 보시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검사 방법과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맥박성 이명으로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상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언제부터 소리가 들렸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자세히 물어봅니다. 목과 머리 부분을 청진기로 들어보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감염, 갑상선 기능 이상,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전신 질환들도 맥박성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 측정도 여러 번 시행해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합니다. 영상 검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뇌 컴퓨터 단층 촬영은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로 급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더 정밀한 검사입니다. 뇌 조직과 혈관을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사타리 동맥이나 대퇴 동맥에 가는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해서 뇌혈관을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동맥류의 정확한 위치, 크기, 모양을 파악할 수 있고 혈류의 방향과 속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치료 후, 관리와 예후에 대한 것입니다. 뇌동맥류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로 치료한 동맥류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부위에 새로운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3개월, 6개월, 1년 시점에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는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혈압 조절,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은 새로운 동맥류 형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가족력과 유전에 대한 것입니다. 뇌동맥류가 유전되는지,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동맥류는 유전적 요소가 있는 질환입니다.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뇌출혈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2등친 이내의 환자가 있는 경우 위험도가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소가 있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0대부터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를 권장합니다. 5년마다 뇌 자기 공명혈관 조영수를 받으시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생활 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고혈압 등은 절대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에서 맥박과 같은 리듬으로 들리는 소리는 뇌혈관 이상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뇌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조용한 곳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맥박과 같은 리듬의 소리가 들리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혈압을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짠 음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이나 언어장애, 안면마비 같은 증상들이 어떤 의미인지,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뇌경색의 초기 신호들과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시거나 119 응급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밤마다 겪는 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잠들었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 말입니다.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야간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시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질까봐 걱정도 되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단 하루만에도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첫날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3가지 핵심 방법은 정말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신 김 어르신은 지난 2년 동안 매일 밤 3-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너무 피곤하셨어요.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힘들어지고 평소 즐겨 하시던 등산도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둠 속에서 문틀에 다리를 부딪히거나 미끄러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의 아내분도 남편이 밤마다 뒤척이고 일어나니까 함께 잠을 설치게 되셨어요. 부부가 모두 수면 부족으로 낮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어르신은 동네 친구분의 권유로 비뇨기과를 찾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 어르신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해보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전립선이 약간 커진 것과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의사 선생님은 김 어르신께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수분 섭취 조절과 방광 훈련, 그리고 간단한 운동법을 추천해 주셨어요. 김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첫날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통 밤에 서너 번 깨던 김 어르신이 그날 밤에는 2번만 깨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1번만 깨시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밤새 1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낮에도 활기가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고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체력도 생기셨어요. 부인분도 함께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서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며 야간요 문제는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김 어르신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박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야간요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김 어르신처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지내셨어요. 박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 하셨어요. 그냥 물을 적게 마시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수분 섭취를 너무 줄이니까 변비가 생겼고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 자극이 더 심해졌어요. 또한 탈수 증상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할머니는 계속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머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5번, 6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려웠어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삐끗하여 몇 주 동안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이때서야 가족들이 할머니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박 할머니는 방광염과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병원에 오셨다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여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박 할머니는 지금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할머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야간요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야간요가 왜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요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고 저장하는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밤에 잠들면 우리 몸에서 항긴요 호르몬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소변을 적게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밤에 오랫동안 잠을 자도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어요. 또한 방광의 용량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방광의 400에서 500cc 정도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200에서 300cc 정도만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방광 근육도 약해져서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워지고 잔뇨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문제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50대부터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60대 남성의 약 50%에서 나타납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소변이 마렵게 되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이 약해집니다. 또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자연분만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이나 출산 시 난산을 겪으신 분들은 골반 저근육 손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실금과 함께 야간요도 나타날 수 있어요. 폐경 후에는 질과 요도가 건조해지면서 세균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방광염이 자주 생기면 방광벽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야간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신장에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밤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야간요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28%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도 야간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낮에 다리에 쌓였던 체액이 밤에 누워있을 때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소변 농축 능력이 약해져서 밤에도 많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약물도 야간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치료제 중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밤에도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수면제나 일부 한구울제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녁에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거나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많이 드시면 야간요가 심해집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하며 알코올도 항긴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야간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져서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야간요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간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줄이려고 하루 종일 물을 적게 마시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지만 시간대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점심시간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 필요한 수분의 약 70%를 오후 4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 그리고 알코올은 저녁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조절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절입니다. 첫 주에는 저녁 9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둘째 주에는 저녁 8시 이후로 셋째 주에는 저녁 7시 이후로 점점 앞당겨 가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방광훈련입니다. 방광훈련은 방광의 용량을 늘리고 소변을 참는 능력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약물 없이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방광훈련의 기본 원리는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변이 마려우면 5분 정도 참아보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면 도움이 됩니다. 5분을 성공적으로 참을 수 있게 되면 10분, 15분으로 점점 늘려가세요. 목표는 낮에는 서너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5에서 8번 정도 소변을 봅니다. 만약 이보다 더 자주 간다면 방광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방광훈련을 할 때는 소변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됩니다. 언제 소변을 봤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개선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일기에는 마신 물의 양과 종류도 함께 적어보세요. 커피나 차, 술을 마신 시간과 양을 기록하면 어떤 음료가 야간요에 더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광훈련 중에 소변을 참기 어려울 때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한 골반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를 억제 수축이라고 하는데 소변이 마려울 때 골반 근육을 몇 번 빠르게 조였다 풀었다 하면 마려운 느낌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골반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죠.
케겔 운동은 이 근육을 강화해서 방광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케겔 운동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골반 근육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세요. 이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 근육입니다. 또는 항문을 조이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질이나 요도 주변을 조이는 느낌을 찾으면 됩니다. 운동할 때는 이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풀어주세요. 이를 10번씩 하루에 3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복근이나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지 말고 골반 근육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케겔 운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효과를 보려면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케겔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기기를 사용하면 골반 근육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기가 없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또한 너무 세게 힘을 주지 마시고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과 함께 다른 골반 저근육 운동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브릿지 자세나 스쿼트 같은 운동들이 골반 주변 근육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강도로 하세요.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통로에 작은 야간등을 설치하세요. 너무 밝으면 잠이 깰 수 있으니 은은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들은 치워두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두세요. 침실 옆에 간이 변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화장실이 멀리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요즘은 냄새가 나지 않는 휴대용 병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약간 높게 해서 주무시면 낮에 다리에 쌓인 체액이 밤에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개를 다리 밑에 받치거나 침대 끝을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또한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설령 소변이 별로 마렵지 않더라도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변을 다 본 후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한 번 더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끔 자녀 소변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는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방광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마사지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정도의 압력으로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복부 마사지를 할 때는 따뜻한 손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 차가우시면 먼저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담가서 온도를 높여주세요.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시면 피부 마찰을 줄일 수 있어서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편안한 자세로 몇 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발 마사지도 야간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방광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발바닥 중앙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테니스공을 발바닥에 굴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를 하시면 혈액순환 개선과 함께 릴렉스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운동도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오후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야간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에 쌓인 체액이 자연스럽게 순환됩니다. 또한 수영은 전신 운동이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식단 조절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일찍 늦어도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짠 음식은 피하세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분 보유량이 증가해서 밤에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산성 음식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오렌지, 자몽 같은 신맛이 강한 과일이나 초콜릿, 인공 감미료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방광에 좋은 음식들을 드세요. 크랜베리는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바나나나 감자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줍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도 방광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지만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는 괜찮습니다.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방광 자극도 적습니다. 다만 허브차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변비도 야간뇨와 관련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변비가 있으면 직장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변비를 예방하세요. 계절별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추우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서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잠들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실내가 너무 차가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더운 날씨에 갑자기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면 방광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클 수 있으니 천 조절에 신경 쓰세요. 몸이 갑자기 추워지면 방광 근육이 수축해서 소변이 마려울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기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보통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거나 시간을 바꾸지는 마세요. 고혈압약 중에는 밤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다른 약물들도 야간뇨와 관련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질환별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단순 당분이 많은 음식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너무 높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정을 받으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세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복용 시간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낮에 다리에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마시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염분 섭취도 제한하시고 처방받은 심장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은 소변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잔뇨가 남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세요. 또한 변비를 피하시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세요. 여성분들 중에서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케겔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지 않도록 미리 골반 근육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야간뇨가 있을 때 물을 아예 안 마셔도 되는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를 너무 제한하면 탈수가 되고 오히려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반드시 드시되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초나 건강식품이 있는지입니다. 호박씨 추출물이나 소팔메토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도 방광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복용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야간뇨가 치매나 다른 뇌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에서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면 야간뇨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치매 초기에는 화장실 가는 것을 깜빡하거나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서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지면 신경과 검사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야간뇨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수면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수면제는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밤에 일어나야 할 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수면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야간뇨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야간뇨가 유전되는지입니다. 직접적인 유전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립선비대증이나 방광 문제가 있었다면 자녀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들도 가족력이 있고 이런 질환들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은 야간뇨가 있을 때 기저귀를 사용해도 되는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면 방광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있고 피부 트러블이나 감염의 위험도 있어요. 대신 야간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벨 아이콘도 눌러서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를 시간대별로 조절하세요. 아침과 점심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점점 줄여가세요. 둘째, 방광 훈련을 통해 소변을 참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세요. 셋째, 케겔 운동으로 골반 근육을 강화하세요. 이 3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일주일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둘째, 소변이 마려워도 5분씩 참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하루에 3번씩 케겔 운동을 하세요. 매일 밤에 몇 번 깼는지 기록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처음과 비교해 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 후에도 전혀 개선이 없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고민인 무릎 관절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 오래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과 통증 완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지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잠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좋은 잠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드시는 단백질이 때로는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드시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 의사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신장이 망가지고 간에 무리가 가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해진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병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단백질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치료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기존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73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파우더를 3번씩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소변 색깔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거의 3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신장은 이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렸고 결국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투석을 받아야 할 뻔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며 신장 기능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단백질 섭취량도 의사와 상담해서 적정량으로 조절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큰 병을 만들 뻔했던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 없이 무작정 많이 드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단백질이 부족했던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백질도 적정량이 있고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헬스장에도 다니셨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운동 후에는 꼭 단백질 음료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메스꺼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구토까지 하시게 되어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요소질소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았습니다. 요소질소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노폐물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도 단백질 과다 섭취가 원인이었습니다.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박 할아버지께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회복하셨지만 지금도 단백질 섭취에는 매우 조심하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동을 하면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시면 단백질 필요량이 조금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과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의 단백질도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단백질을 드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70세 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 할머니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단백질 보충제에 특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파우더, 점심에 아미노산 보충제, 저녁에 또 다른 단백질 제품을 드셨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나고 근육도 생기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낮에도 피곤하셨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간염 검사를 해봤지만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후에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간 손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할머니가 드시던 단백질의 양은 하루 필요량의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간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가 걸려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정 할머니의 경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백질 보충제를 중단하고 식단도 조절해야 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큰 고생을 안겨준 것입니다. 정 할머니는 지금도 단백질 섭취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의사와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량의 단백질만 드시고 계시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가족들도 건강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백질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보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은 것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적정량이 있고 그 이상 드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간에 무리가 가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례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왜 과다 섭취가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풀질을 드시면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큰 단백질 분자가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근육이나 다른 조직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남은 것은 간에서 처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백질을 드시면 아미노산도 많이 생깁니다.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아미노산은 간에서 분해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간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무독화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해야 할 암모니아의 양도 많아집니다. 간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독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요소로 바뀐 노폐물들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노폐물이 생기면 신장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호흡 곤란이나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30세 때의 70%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간 기능도 마찬가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탈수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몸에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해집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희석시키고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노폐물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 조직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탈수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의 또 다른 위험은 칼슘 손실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근육량을 늘리려고 단백질을 드시는데 오히려 뼈가 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 식품 중에는 포화지방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기류나 일부 유제품이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단백질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소화 불량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도 깨뜨려서 변비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과다 섭취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은 영양소이지만 적정량을 지켜서 드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정확한 필요량을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48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66g 정도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체중 1kg당 1.5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젊은 운동선수들의 기준이므로 어르신들은 이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필요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5kg의 70세 할아버지가 가벼운 운동을 하신다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65 곱하기 1.2 해서 71.5g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보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분할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g에서 30g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더 효율적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으로 약 20g, 점심에 생선 한 토막으로 약 25g, 저녁에 두부 반 모와 콩나물로 약 20g 정도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보충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필요량을 계산해서 식사로 드시는 양을 빼고 나머지만 보충제로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식사와 별개로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지만 단백질을 많이 드실 때는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 1g당 물 30ml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드신다면 추가로 2100ml, 즉 약 2리터의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드시는 물에 추가로 필요한 양입니다. 총 하루 물 섭취량은 3리터에서 3.5리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영양소 운반과 노폐물 제거가 원활해집니다. 탈수를 예방해서 전반적인 몸 상태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간 효소 수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거나 혈액이 섞여 나온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자연식품 우선 섭취입니다. 가공된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등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 두부, 콩나물, 완두콩 등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몸에 부담도 적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드시지 마시고 식물성과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더 건강합니다. 생선은 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생선으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은 점진적 증량입니다.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필요량의 10%씩 늘려가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단백질을 적게 드시던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해결책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해서 적정량을 정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영양사는 여러분의 식습관을 분석해서 부족한 영양소와 과다한 영양소를 찾아줍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식단을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줍니다. 신장 기능, 간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안전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해줍니다.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 줍니다. 여덟 번째 해결책은 증상 관찰입니다. 단백질을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부종, 소변 변화,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이 붓기 시작하거나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평소보다 피로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단백질 섭취를 즉시 줄이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절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탈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도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또한 식중독의 위험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나 유제품은 상하기 쉬우므로 보관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음식을 드시면 단백질 과다 섭취와 상관없이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필요량도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기나 독감에 걸리시면 회복을 위해 단백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무리하게 단백질을 늘리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별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합병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단백질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단백질 섭취량도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적게 드셔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단백질 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공육이나 치즈 같은 식품보다는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포화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등이 좋고 붉은 고기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분 섭취도 함께 조절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와 함께 칼슘 보충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칼슘 배출이 늘어나므로 칼슘이 풍부한 식품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시기도 중요합니다. 일부 약물은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급격히 변하면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탈수 위험이 높으므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단백질 섭취량 변화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제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시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므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운동을 안 해도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 필요량만 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 없이 단백질만 늘리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고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려면 적절한 운동과 적정량의 단백질이 함께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서 단백질만 늘리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 위험하기만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시면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식물성 단백질을 더 권합니다. 콩, 두부, 견과류 등은 몸에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좋지만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주는 부담도 식물성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선은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소화도 비교적 잘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으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단백질 보충제가 안전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충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용량과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식사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보충제를 식사와 별개로 추가로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단백질 섭취량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제에는 다른 성분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루에 몇 번 나누어 드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세끼 식사와 간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g에서 30g씩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장에 주는 부담도 커집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면 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과다 섭취의 위험성과 안전한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도 적정량이 있으며 과다 섭취하면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가 어르신들에게 적당한 양입니다. 셋째, 자연식품으로 소량씩 나누어 드시고 충분한 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도전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둘째, 물을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서 드시고 한 번에 30g을 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고 더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혈압약을 잘못 복용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실제 사례들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실수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실천이 함께해야 합니다.